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 포스트 국제경제부 기자 에밀리 카터입니다. 기자로서 세계 각국을 다니며 다양한 이야기를 접했지만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일들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 한국을 방문하기 전까지 전쟁의 상처를 간직한 나라 혹은 단순히 동아시아의 작은 국가로만 생각했습니다. 1998년 초 저는 한국의 IMF 외환위기를 취재하기 위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뉴욕에서는 한국 경제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었죠. 당시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고갈 직전이었고 국가부도 사태를 막기 위해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등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위기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리 곳곳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다는 소식을 쏟아냈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이해하려면 당시 세계 경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는 고속 성장의 상징이자 글로벌 경제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여러 산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신흥 경제국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외채 의존, 금융 부실, 그리고 정부의 구조적 문제들이 얽히며 작은 균열이 점차 커져갔습니다. 1997년 태국의 바트와 폭락으로 촉발된 아시아 금융 위기는 이내 한국까지 휘몰아쳤습니다. 외국 자본이 빠르게 유출되었고 기업들은 차입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며 도산했습니다.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어 1997년 말 한국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도 대단한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언론들이 연일 한국의 붕괴 가능성을 보도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경제는 끝났다는 비관적인 예측까지 등장했죠. 제가 속한 워싱턴 포스트도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며 동아시아 경제 위기 현장 보도를 위해 취재팀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팀의 일원으로 한국에 도착한 것입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혼란과 절망이 가득한 분위기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제 기대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서울거리에서 제가 목격한 것은 두려움과 패배감 대신 이를 극복하려는 강한 결속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정부의 구조 조정과 IMF의 요구를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그 의지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금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경제적 구제만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한국 국민이 스스로 하나로 뭉쳐 국가를 돕겠다는 상징적인 움직임이었고 제가 본 그 어떤 사회적 결속보다도 강렬했습니다. 이 운동은 1998년 1월 한 기업이 자사의 금괴를 정부에 기부한 것이 계기가 되어 시작되었습니다. 금이라는 개인의 소중한 자산을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기부한다는 발상은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다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곧 이 운동은 전 국민적인 캠페인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운동이 시작된 첫날, 은행 앞에는 금을 들고 온 사람들이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제가 직접 방문한 은행에서는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작은 돌반지를 들고 와 기부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기부 대상은 결혼반지, 금목걸이, 심지어 집안에서 쓰지 않던 금장식품까지 다양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평생 모아둔 금부치를 들고 은행 창구를 찾아왔습니다. 이게 많지는 않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이것뿐이라오. 할머니의 말에 창구 직원도 울먹이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금 기부 행렬은 단순히 경제적 수치를 넘어서는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몇 주 만에 약 225톤의 금이 모였고 이는 당시 한국의 외환 보유고를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금 모으기 운동이 단순히 정부 주도가 아닌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TV와 라디오에서는 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주요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매일 아침 기부된 금의 양과 사례를 공개하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한 방송에서 운동에 참여한 어린아이가 우리나라를 돕고 싶어요 라고 외치는 장면은 전 국민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호텔의 직원들조차
자신들이 가진 소소한 금부치를 내놓고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매니저는 저에게 이 운동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국가를 지킨다는 마음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지자 한국은 경제적 위기를 넘어선 희망의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 기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고 국가를 위해 스스로 나선다는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 큰 위로와 동기부여가 되었죠. 특히 제가 만난 한 가족의 이야기는 이 운동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서울 외곽에 사는 한 중소기업 직원인 박민호 씨는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은행을 찾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가족의 결혼 반지와 금목걸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가진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금들이 모여서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내놓겠습니다. 라는 그의 말에 저는 울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이 장면을 보고 자신이 차고 있던 오래된 금귀걸이를 벗어 기부하며 나도 조금이라도 보탤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 가족의 이야기는 이후 언론에도 소개되어 전국적인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은 서울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며 이 운동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강원도 속초의 한 어부는 자신이 평생 모은 금목걸이를 은행 창구에 기부하며 바다도 나눠 써야 지키는 거 아닙니까? 나라 살리기도 마찬가지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금뿐 아니라 쌀과 현금을 기부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전라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여 각자 가진 소중한 것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어떤 이는 결혼기념일에 받은 금반지를, 또 다른 이는 자식 결혼을 위해 준비해둔 금팔찌를 내놓으며 마을 전체가 하나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외신에서도 한국 국민들의 이 놀라운 금 모으기 운동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CNN은 한국 국민들이 국가를 위한 희생을 통해 단결과 연대를 보여주고 있다 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귀중한 자산을 내놓는 모습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며 이 운동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 운동은 단지 한국 경제를 살리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주요 경제학자는 한국이 IMF 위기를 이렇게 빠르게 극복한 이유는 그들의 국민적 결속력 덕분이다라고 평가하며 한국 경제를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음을 언급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은 그 자체로 한국 경제의 전환점이었습니다. IMF의 긴급 구제금융과 병행되어 한국은 국가 부도를 막는 데 성공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이 스스로 희망과 자부심을 되찾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스스로 만든 이 성공적인 이야기는 이후에도 한국 사회의 단결력과 공동체 의식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이 한국 사회의 경제적 결속력을 보여줬다면 2002년 월드컵은 문화적 단결력을 세계에 알린 순간이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빠르게 회복하며 자신감을 되찾았고 마침내 전 세계가 주목한 한일 월드컵이 공동 개최국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이 대회에서 한국은 단순히 축구 경기를 치르는 것을 넘어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대한 축제의 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월드컵이 시작되자 한국의 거리 곳곳은 붉은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대표팀을 상징하는 붉은 티셔츠를 입고 응원단 이름인 붉은 악마를 외치는 시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 하나는 서울시청 광장에 모인 수십만 명의 응원단이 거대한 스크린 앞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취재를 위해 광장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일제히 목소리를 맞춰 대한민국을 외치는 함성이 들렸습니다. 경기 초반 상대팀이 우세한 모습을 보이자 사람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괜찮아. 끝까지 응원하자. 라며 서로를 독려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응원이 단순히 경기 결과에만 집중된 것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표팀이 첫 골을 성공시키는 순간 광장은 폭발적인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드라마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도 놀라운 광경은 이어졌습니다. 수만 명이 모인 시청 광장과 거리에서 쓰레기를 줍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나서서
쓰레기 봉투를 들고 다니며 주변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지 응원이 아니라 자신들의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문화는 한국만의 독특한 응원 방식으로 외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한 방송사는 한국의 거리 응원 문화를 전례 없는 열정과 질서의 결합이라 칭하며 특집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시민의식을 축구 그 이상의 문화적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월드컵의 열기는 단순히 응원 문화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히딩크 감독의 지도 아래 4강 진출이라는 역대 최고 성과를 이루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 안정환이 터뜨린 골은 그 순간 한국 전역을 환희로 물들였고, 스페인을 상대로 한 승부차기에서는 모두가 숨죽인 채 승리를 염원했습니다. 서울의 거리뿐만 아니라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도 주민들이 모여 공동 응원을 펼쳤습니다. 한 전라도 마을에서는 대형 스크린 대신 낡은 텔레비전을 들고 나온 사람들이 모여 앉아 함께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이들은 경기가 끝난 후 함께 전통 음식을 나누며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은 단순히 스포츠 대회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움츠렸던 국민들의 자부심과 자신감이 회복되는 계기였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IMF를 이겨냈듯 축구에서도 우리의 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 월드컵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순간을 만들어줬어요. 저 역시 취재를 하며 한국인의 단결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경기를 이긴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도약의 순간을 만든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이 끝난 후 한국 대표팀의 히딩크 감독은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국 축구를 발전시킨 감독을 넘어 한국인의 단결력을 이끌어낸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처음 한국에 부임했을 때 외신들은 그를 실패한 감독이라고 평가하며 한국팀의 성과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수들과의 신뢰 구축, 체력 강화 훈련, 유럽식 전략 도입 등을 통해 팀을 철저히 재정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선수들에게 심어준 자신감과 책임감이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단순히 축구 기술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전파한 셈이었습니다. 월드컵이 끝난 뒤 한국 국민들은 히딩크 감독에게 전례 없는 방식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딴 거리가 생겼고 강원도 춘천에는 히딩크 감독을 기념하는 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그의 이름을 딴 광고를 제작하며 히딩크 효과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네덜란드로 돌아가던 날 인천국제공항에는 수천 명의 팬들이 몰려 그를 환송했습니다. 한 팬은 히딩크 감독님 덕분에 우리 모두가 자부심을 되찾았어요. 평생 감사할 겁니다.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광경은 외신들에도 보도되어 한국의 축구 열기와 단결력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알렸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강조한 키워드는 바로 팀워크였습니다. 그는 항상 인터뷰에서 한 명의 스타가 아닌 팀 전체가 빛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철학은 한국팀의 플레이 스타일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월드컵 이후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스스로의 잠재력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서로를 믿고 협력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결국 그들은 이를 증명해냈습니다. 히딩크 감독과 한국 대표팀의 4강 신화는 단순히 스포츠의 승리를 넘어 한국 사회에 새로운 자신감을 심어준 사건이었습니다. 2002년 이후 한국은 축구뿐 아니라 문화,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약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월드컵이 끝난 후 한국인들은 단순히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주최국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국민으로 변모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그런 변화를 이끈 중요한 조력자였고 그는 한국의 역사를 만든 한 페이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2007년 겨울 한국 서해안 태안에서는 대형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한 유조선과 해상 크레인이 충돌하며 약 1만 2천 킬로리터의 원유가 바다로 유출된 것입니다. 태안의 해변은 검은 기름으로 뒤덮였고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생계는 물론 아름답던 자연 환경까지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당시 저는 워싱턴 포스트의 환경 이슈 담당 기자로서 이 재난을 취재하기 위해 태안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기름으로 오염된 갯벌에서는 더 이상 생명체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고 주민들은 그저 막막한 표정으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제가 목격한 것은 절망만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태안을 돕기 위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 주민들부터 시작된 복구 작업이 점차 SNS와 언론을 통해 퍼지며 대학생, 직장인, 심지어 군인들까지 가세한 것이죠. 제가 만난 한 대학생 자원봉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스를 보고 그냥 있을 수 없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와야 바다를 되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추운 겨울바람 속에서 손으로 기름을 닦아내며 하루 종일 갯벌에서 작업했습니다. 장갑을 끼고 닦아도 손이 까맣게 변하고 냄새가 온몸에 배었지만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족 단위로 참여해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해변에서 기름 덩어리를 제거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복구 작업은 단순히 기름을 닦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도시락, 따뜻한 음료, 방한복이 끊임없이 배달되었습니다. 기업들은 복구 장비를 지원했고 지역 주민들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며 그들을 돕는 데 나섰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 중 하나는 지역 주민들이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준비한 따뜻한 식사와 간식이었습니다.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주민들은 직접 잡은 생선을 구워내놓거나 지역 특산물로 만든 음식을 제공하며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한 자원봉사자는 우리가 도우러 왔는데 오히려 주민들에게 더 많은 것을 받고 간 것 같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 할아버지가 만든 손글씨 표지판은 많은 자원봉사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모두의 손끝에서 우리 바다가 다시 태어납니다. 고맙습니다. 이 표지판은 이후 복구 작업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이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으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이후 한국의 복구 작업은 국제사회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세계 주요 언론들은 한국이 보여준 전국민적 참여와 체계적인 복구 방식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BBC는 태안의 복구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국민의 연대와 전문적 접근이 결합된 사례는 지구 환경 위기 대응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계기로 한국은 이후 국제환경회의에서 재난 복구와 관련된 협력 모델을 제안하며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자원봉사자 규모는 123만 명에 달했고 이는 환경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인원으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기록이었습니다. 수개월간 이어진 복구 작업 끝에 태안은 조금씩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해변은 검은 기름 대신 다시 모래빛으로 바뀌었고 서서히 생태계도 복원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초 태안이 회복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한국 국민들의 노력 덕분에 훨씬 빠른 속도로 복구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태안은 한국인의 단결과 환경의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태안 주민들은 복구 작업에 참여한 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해변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IMF 외환위기, 2002년 월드컵, 그리고 태안 기름 유출 사고까지 한국은 반복되는 위기 속에서 놀라운 단결력으로 상황을 극복해왔습니다. 이들의 단결은 단순히 경제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고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취재하며 저는 한국인이 가진 놀라운 힘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흩어진 개인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하나로 뭉치는 강한 공동체였습니다. 이 단결력은 이제 단순히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가 배우고 따라야 할 교훈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위기를 이겨낸 나라가 아니라 위기를 통해 스스로를 재발견하고 더욱 강해진 나라입니다. 바로 이 점이 제가 한국을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